안녕하세요. 불용입니다. 6월 8일 목요일 12시에 부동산 노포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것저것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규제 완화와 관련된 부분이 나왔더라고요. 전세 자금이 아니라 전세 자금 반환용. 자,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잠깐 해보고 오늘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부동산 시장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좀 내가 처음에 부동산 투자하려고 마음먹었을 때와 지금 상황을 보면서 와, 이게 좀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고 쉽다고 생각하면 또 쉬울 수 있는 부분인데,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경험과 그동안의 어떤 기간들, 그 기간들을 통해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거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거나 또 정부가 어떻게 행동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보면서 그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조금 쉽게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시작하려고 하기 전에 오늘 원래 제가 준비했던 것들은 지금 청약과 분양권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기획재정부 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반환용으로 DSR 규제 완화를 하겠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렇게 좀 궁금하기도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대책은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정부 규제 완화라는 부분들이 시작됐었을 때 마음에 안 드셨을 거예요. 아, 팍팍 좀 풀어주지. 왜 이렇게 하느냐. 근데 그동안에 풀어주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뭐 팍팍 풀어주는 게 아니라 찔끔찔끔 풀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상해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1월 3일 날 부동산 대책이 나와서 시장이 살아나게 되는 어떤 그 환경이 만들어질 때 직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부동산 침체라는 거래량이 전멸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씩 풀어주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 역전세라는 우려라고 하는 부분들이 신문기사에서 지난 몇 주간 실제로 저도 그래서 역전세란과 관련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하반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시장 환경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역전세란이다. 자, 그런데 그 역전세란을 가장 고민하는 분들이 뭐가 문제냐? 반환금이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러니 반환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DSR을 좀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제가 뉴스 기사를 얘기를 하면서 계속 명분으로 뭔가 만들어지고 있다. 계속 쌓여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왔고요. 자, 그 다음에 며칠 전이었는데 한은에서 올 하반기 역전세란이 굉장히 심각할 것 같다라는 우려를 표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은이라고 하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된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명분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오늘 바로 추경호 장관이 DSR 규제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푸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경고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일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풀겠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것들이 바로 전형적인 정부의 평상시 정책들을 진행하는 패턴이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자, 그러다 보니까 은혜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전세 반환용 대출 DSR 완화로 유동성이 늘겠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자, 유동성이 늘면은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는 기준들 뭐 많이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혹시 유동성이 들어서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느냐. 전세 반환용 대출 DSR 완화라는 얘기는요. 말 그대로 원래 안 풀어주겠다. 풀어주는 순간 너희들 뭐 대출 받아서 집 산다겠다고 난리를 칠 텐데 그러면 집값 올라가게 되면 결국 규제 강화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만 조금 풀어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유동성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결국 지금 거래절벽 단절과 전세와 관련돼서 단절되는 그 문제를 무난하게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유동성이 늘어간다가 아니라 시장 분위기가 무난하게 흘러가게끔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유동성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하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대출 DSR을 완화를 해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안정화되는 상황으로 역전세란이 흘러가게 된다면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엔 다시 문을 닫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갖다가 DSR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세상을 보는 관점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세 반환 대출 DSR 규제 완화라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 얘기는요, 철저하게 시장이 악화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어떤 물꼬를 틔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물꼬를 완전히 제거를 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게끔 만드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전에 가계부채 문제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가계부채라고 하는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되면은요, 물론 지금 현재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 얘기가 나오고 있죠. 경기 침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가용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동성을 늘려주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되면은 외부 충격에 약하게 돼요. 외부 충격에 약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연체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도 바로 직전과 비교해서 연체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상황은 아니지만 작년 초반부에 비해서 지금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굉장히 헉헉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 풀어주잖아요. 외부 충격 오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결국 어디에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한테 문제가 됩니다. 금융기관에 문제가 되면은요, 금융기관들은 어떤 행동을 할 거냐?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회수하는 절차들을 밟게 되겠죠. 그러면서 금융기관이 무너지게 되면 금융위기가 발생하고요. 금융기관이 무너지기 위해서 돈을 회수하는 절차가 만들어지면 유동성이 무너져버리고 유동성이 말라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투자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빨리 뭘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시장, 경제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을 무시한 채 접근하게 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크게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항상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2009년도에 잠깐 반짝할 때 많은 분들이 들어왔다가 그 이후에 유동성 회수 작업이 들어가면서 무너지게 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등장했던 그 시장의 유행어, 그게 바로 2009년 하반기부터 발생했던 힘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 하우스푸어가 바로 그 이후에 생겨났던 용어죠.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된 부분은요, 여러분들 시장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하는 거지,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뭔가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착각하지 마라. 그러다가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반대로 이것들을 또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걱정하는 역전세란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고요. 점차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는 야, DSR이 풀어지니까 유동성이 늘어날 거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야지 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 급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올 하반기가 역전세란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그 이후에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투자자의 모습으로서 당연스럽게 가져가야 될 모습이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 발표됐던 DSR 규제 완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설레발 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들은 유동성의 증가가 아니라 오늘 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썸네일 제목으로 뭐 DSR 규제 완화, 뭐 이제 들어가도 되나,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설레발 치지 마라. 지금 상황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대책일 뿐, 오히려 이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역전세란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도입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준비하지 않았던 하지만 오늘 아침에 갑자기 발표됐던 DSR 규제 완화, 전세자금 대출 반환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또 한번 잠깐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서울 매매값, 전세값 2주 연속 동반 상승이라는 기사가 보입니다. 자, 서울에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매매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좀 눈에 보이는 거, 지난 몇 주간 계속 얘기를 했었죠? 서울은 전세 가격도 오르고 있는 건가? 라는 부분.
역전세난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오히려 서울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남들은 생각하지 못했을 때 시장을 지켜보고 이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들을 바로 첫 번째 기사로도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서울의 집값이 상승 지역이 점점 늘고 있고요. 강남부터 출발한 그 분위기가 강남, 마포, 영동, 포구, 서울 16개구 아파트 가격이 상승 또한 보합 정도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계속해서 지난주 시장 분위기라고 보여드리는 이 내용들이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거의 반년에 걸쳐서, 지금 6월이니까 반년에 걸쳐서 지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분위기도 조금씩 회복되는, 심리도 회복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인도건 퍼스비엘 같은 경우 청약 경쟁률 10대 1이 나왔습니다. 블로그를 좀 제가 쭉 훑어보다 보니까 주변과 비해서 별로 비싸지 않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비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준비했던 지금 청약과 분양권 투자에서 지켜봐야 될 부분에 있어서 직전의 시세나 주변 시세만 보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시는 시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저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좀 이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을 다졌다라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들, 자, 그러다 보니까 청약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관심을 보이거나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분양권 전매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청약 그리고 분양권 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늘어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뭐 투자자는 그렇다 쳐도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몇 개월 동안 지켜보니까 이거 움직여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자,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시장,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이는 시장은 바로 청약과 분양권 투자 시장입니다. 자, 청약과 분양권 투자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치솟는 분양가에 서울 분양권 거래 급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치솟는 분양가 단어를 굉장히 강하게 썼는데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게 분양하는 지역이 분명히 있고요.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굉장히 높게 분양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이게 치솟는 건지 앞으로 더 오를 건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청약과 분양권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하지만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바로 직전에 분양했던 분양권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낫다, 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있던 것들 같은 경우 중에 일부 분양권 거래가 허용되는 것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니까 차라리 그걸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심지어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할인 분양했던 지역들, 할인 분양했던 아파트까지도 웃돈이 붙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일부 지역에서 분양,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올 하반기에 분양 어디 분양한다, 몇천 세대 분양한다 이러면서 막 제 홍보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계속 고민이 되는 거죠. 분양가가 특히 이제 투자자들 입장이 아니라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떨어진다 했을 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 더 떨어져라. 옛날 가격으로 돌아가라. 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도 분양가는 일부 올라가고 일부 지역은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밑에 나오죠? 수도권 날짜 입지 6월 달에 1만 8천 가구가 쏟아진다.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되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제가 직전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떨어져라 라고 바라고 있었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가격, 내가 기준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굉장히 싼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떨어져라 라고 기대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면서 더 떨어질 것까지 기대를 하셨을 텐데, 문제는 이겁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이 기사들은요, 제가 그냥 알아서 그냥 옛날 거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바로 지난주 기사들이에요. 지난주 기사들인데 장기적으로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지금 제목을 썼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멘트 값도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고,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 공사비 갈등이 본물 터질 것이라고 하는 기사가, 어쨌든 우리가 사실 보면서 이 기사를 가지고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죠. 또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일반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분양가에 책정을 할 수 있는 일반 자재값,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맞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진퇴양난에 빠진 건설사들은요, 두 가지로 갈 겁니다.
두 가지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첫 번째, 분양가를 올리든지 아니면 공급을 줄이든지.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급을 줄여버리게 되면 집값이 어느 순간 또 다시 하락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처럼 보이겠지만 몇 년 지나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요. 지금 보게 되면 두 번째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기 지방 맞나요? 전용 84 분양가 10억 근접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광주광역시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던 기사더라고요. 자, 그런데 광주광역시, 물론 광역시급이긴 하지만 이런 곳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되나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 분양가를 올리든지 아니면 아예 공급을 안 하든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밑에 있는 기사, 강북 분양가도 10억 이상 올라가고 있다. 이러고 있죠. 여기에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제로 에너지, 뭔가 또 정부 규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서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면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건설사가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공급은 줄어들게 되겠고, 그렇죠? 실제로 맨 마지막 기사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일부 지역만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좋은 것은 되고 일부 지역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이 날까 두려운 어떤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을 연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는 기준점, 예전의 분양가 또는 예전의 가격대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 가격으로 돌아가는 이 구조는 그동안 몇 개월 동안 하락을 했으니까 이 구조는요, 내가 급한 사람들이 내놓는 물건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어느 분들은 버티기가 들어갈 거고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서 결국 분양가는 올라가게 되면서 이것들이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약과 분양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은요, 일단 첫 번째, 지금 청약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분양권 투자하시는 분, 단타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기본 포인트는요, 길게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면 단기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할인 분양 나올 겁니다. 장기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이 할인 분양 자체를 가지고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판단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실제로 2010년, 2011년도 할인 분양이 있었고 얼마 전에도 평촌에서 분양했던 아파트 같은 경우 할인 분양 얘기가 나왔었죠. 하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웃돈이 붙어서 거래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지다 보니까 길게 보는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 청약과 분양권 투자를 직전에 한 4, 5년 전에 그 어떤 투자 패턴으로 접근해서 뭔가 이렇게 하고 빠지겠다?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약을 하시는 분들,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분양권 투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약간 좀 길게 보고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처음 청약 또는 분양권 투자를 했던 시기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99년이었어요. 그때 제가 분양을 받았던 아파트가 부천 상동지구, 그 당시 상동지구라고 불렸던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그 당시 가격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34평형이죠. 84 기준에 34평형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 당시 분양가가 1억 4천에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으로선 말도 안 되는 분양가이죠. 결국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훨씬 더 올라온 부분이 뭔가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과 택지 분양가가 당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이렇게 하죠. 먼저 사는 게 가장 싸게 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먼저 사는 게 가장 싸게 사는 건 맞는데 문제는 그 중간중간에 부침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부침 때문에 내가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던져버리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길을 보고 가져가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버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장기적으로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014년 이후에 상승장이 진행되던 서울과 수도권, 그다음에 그 이후 지방장의 상승장의 상황은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밀려 올라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많이 올랐고요, 직전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판단하기 어려운 건데, 자, 지금 보시면 이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중간에 부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에 부침이 있을 때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것들 또 헐값에 팔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 헐값에 파는 것들을 누구는 또 그걸 쏙쏙 빼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건데,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청약과 분양권은 길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추가시킨다면 더 떨어져라
하나 더 떨어진다 생각하면서 이전에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잡지 말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구조로 흘러가게 되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한번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고분양가 논란에도 성약 선방. 아마 이 기사를 보면서 고분양가도 먹히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누군가는 고분양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분양권 투자로 접근하려는 분들도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게 5월 5일자 기사거든요. 자, 그 다음에 5월 25일자 기사를 보게 되면 똑같은 이 아파트가 무순위 청약이 발생됐다는 얘기 나옵니다. 즉 바꿔 말하면 계약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이 아파트가 있는 이 지역과 이 아파트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청약을 했던 사람들이 무언가 자기가 견딜 수 없거나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뭔가 피가 붙을까 뭐가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다가 포기한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 5월 초만 해도 이게 시장이 살아나는 분위기로 보여졌던 부분이긴 하지만 고분양가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체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다. 자, 그렇다면 이 고분양가라고 하는 부분을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고분양가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지금 그 지역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안 하는 게 낫다. 왜? 지금은 안에서 속상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누군가는 멋모르고 들어가서 토해내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했을 때 잡아도 그거는 전략적 승리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분양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고분양가라고 하는 거 지금 청약 분양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지금 상황에서 그 정도라면은 하지 않아도 좋다. 왜? 다음번에도 누가 토해내는 물건에서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사죠. 수도권 대단지마저 10% 할인 분양이 나왔다. 아까 제가 평촌 사례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할인 분양이 나왔다. 그 할인 분양의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그거죠. 이렇게 기회가 나온다라는 거. 고분양이 됐는데 그것들이 대중들한테 관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는 100% 준공업 미분양이라든지 악성 미분양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할인 분양이라는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심각한 상황이 되면 그때 양도세 면제, 감면 제도가 정부로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부분은 마지막 부분은 한참 뒤인 일이니까 그렇다면 할인 분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 할인 분양이 나가게 됐을 때는 주변 시세보다 얼마나 싸냐를 근거로 해서 안전마진을 확보하게 되면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졌을 때 더 떨어졌을 때도 나는 그만큼 마진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떨어져봤자 손해보는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할인 분양 대상 지역, 물론 입지를 보셔야 되는 것들은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길게 봐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과거의 낮은 시세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라. 자꾸 비교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변 시세보다 고분양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너무 섣불리 접근하지 마라. 시장이 살아난다는 느낌 때문에. 왜냐? 그것들이 시장에 또 변동폭이 발생됐을 때는 누군가 토해내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나일 수도 있고 차라리 그때 토해내는 사람들의 물건들을 닫아 먹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왕이면 안전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할인 분양을 하고 있는 곳, 입지를 따져보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한 가지를 추가적으로 제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지금 현재 3기 신도시 부분이 지금 보상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택지를 분양을 시작을 하는 중입니다. 자, 택지를 분양을 하고 있는데 싸게 분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 한번 보시면 LH공사 입장에서는 이게 땅 파서 장사하는 집단이 아니죠. 공공기관이라고 해도 적정 수준으로 택지를 분양을 해야 건설사들이 그걸 매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여기다 공사비를 붙여서 분양가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장 밑단이 무슨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택지를 분양할 때 예를 들어서 A블럭이라고 하는 택지를 분양할 때 A블럭 가격들을 얼마에 책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 택지 분양가에다가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요즘에는 그렇다라고 하죠. 평당 한 700 정도, 700에서 800 정도, 아니면 한 1000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택지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거나 지난번에 분양한 것보다 택지 분양가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게 되면은 역시 3기 신도시 안에서 분양하는 분양가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원재가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런다면 사전 분양 때 얘기했던
이 가격입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장담을 하고 있느냐? 옛날 보금자리 주택도 그랬거든요. 물론 보금자리 주택이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싼 것들은 사실이었지만 처음에 얘기했던 금액보다는 확실히 높게 분양했습니다. 왜?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과 같은 원자재 상승이라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분양가, 택지 분양가 플러스 그다음에 원자재가 상승했다는 분양가 상승분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분양가가 올라가게 됐고요. 그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느냐? 지금 현재 이미 분양했던 그 가격이 상대적으로 입지도 좋은데 싼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그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3기 신도시의 택지 분양가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아닙니다. 택지 분양가를 지켜봐야 된다. 왜? LH공사도 싸게 분양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했지만 그래도 적정 이문을 남겨야 우리 2008년도 이후에 LH공사가 굉장히 큰 부채를 가지고 있다 해서 굉장히 난감했던 상황이 있었던 경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H공사도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분양가를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야 될 건데 이 분양가가 올라간다? 그렇다면은요, 당연히 분양가 자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것들이 길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처음 투자를 했던 98년, 99년에 청약시장의 아파트 분양가 부천, 중동, 상동 지구에 84 기준으로 1억 4천짜리가 지금은 뭐 더 훨씬 더 높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청약과 분양권 투자 지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제 얘기를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역시도 처음에 이렇게 비싼 분양가, 이런 분양가를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되는 고민을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 보니까 과거 사례와 그때 이후에 나타났던 현상들 이런 것들을 보고 나니까 이렇게 메커니즘상으로 움직이더라라는 걸 보고 조금 판단할 수 있는 근거, 판단 기준이 조금 더 넓어졌죠. 그래서 지금 단순히 주변 시세에 비교해서 분양가가 비싸다 안 비싸다를 따지기 전에 입지가 좋은데 조금 비싸다 하면 그나마 낫죠. 근데 입지가 조금 나쁜데 분위기에 혹해서 분양가를 고분양가 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않고 차라리 기다리면 누군가가 토해내는 물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지금 왼쪽에 이런 기사들 나오죠. 분양가 상승세 속에서 착한 분양가에 청약 통장이 몰린다. 희소가치 높아진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한다. 이 말이 뭐냐? 결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입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라는 얘기는요.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전매 기간이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부 지역 것들 같은 경우는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물건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사실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이제 전매 가능해지잖아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됐고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싸다라고 얘기했던 그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서 결국 싸게 분양한 거다라는 거.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요, 나중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거나 뭐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고 일부 지역에 있는 민간 분양 아파트가 고분양가가 나타나는 상황과 비교해보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그 하단을 받쳐주고 있는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가격대가 중장기적으로는 싸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아파트가 무엇인가를 좀 찾아볼 필요는 있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높은 분양가라고 하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다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자기 주관적으로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건 높은 분양가야. 주변 시세와 비교해보니까 얘는 입지도 떨어지니까 높은 분양가야. 라고 얘기를 하시고 아마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실 텐데 일단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 청약과 분양권 투자 시장은 장기적으로 길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올라간다는 구조에서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더 이상 떨어지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 몇 개월 동안 보셨듯이 급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 물건들을 그렇게 낙폭 과대를 만들면서 내놓지 않습니다. 버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낮은 분양가를 자꾸 기대하면서 자꾸 뒤로 밀어버리게 되면 별로 좋은 상황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주변 시세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싼 가격을 그리고 고분양가 부분들은 조금 배제를 해야 되고요. 3기 신도시와 같은 지역의 택지 분양가들 아파트 분양가가 아니라 택지 분양가를 지켜봐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할인 분양을 하고 있는 지역들 중에서 입지가 좋은 지역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 중에서 지금 현재 그 물건들이 나오고 있는 물건들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설사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부침이 있다 하손치더라도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그 물건들이 좋은 입지와 낮은 가격대로 인해서 그때는 또 상황이 바뀌니까 낮은 가격대가 될 겁니다. 왜? 아파트 새로 분양하는 것들은 분양가가 계속 높아질 테니까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거나 들어가는 시장, 얼마 전까지도 제가 그 상승장일 때 갭벌리기 갭매우기 하면서 분양권 투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갭매우기로 옆으로 가라. 그런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 시장으로 갔다가는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낭패를 겪는, 부침이 발생됐을 때 여러분들이 낭패를 겪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실제 그 상황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2009년 분위기가 살아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어갔다. 아무래도 분양권 전매를 허용을 해줬고 분양권 시장으로 뛰어들어갔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아파트가 송도와 청라 같은 경우였다. 자, 그랬는데 그 아파트가 실제로 분양권 거래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가격대가 엄청나게 뛰었다. 근데 문제는 그 입주할 때 그 지역의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부분과 시장의 위험성이 발생되면서 결국은 가격이 떨어지면서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의 송도와 청라랑 비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즉 어설프고 설 익은 것에 대한 호재만 보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 분양권주의 차라리 빨리 팔았으면은 이득을 봤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낭패를 봤다라는 것.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조금 지켜놓고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청약과 분양권 투자 시장은 상당히 유망한 시장이 될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실거주를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다른 투자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JY코님, 전에요 초기 청라 분양 이 얘기를 해주셨네요. 본인이 직접 그렇게 경험을 하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때 되게 힘드셨거나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했던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자, 레프윙님이 DSR 규제와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하반기 역전세란으로 인해서 2차 폭락 썰은 어느 정도 DSR 완화로 없을 수도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그런 것들로 인한 심리 위축에 대한 그 흔히 말하는 폭락, 뭐 이런 것들이 발생될까봐 정부가 이것에 지금 사전 대처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자극적으로 유튜브에서 언급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가정하에서 자꾸 폭락, 뭐 폭등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항상 시장의 결과물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또 다른 변수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 2차 폭락설이라고 지금 표현해 주신 그 부분은 정부의 DSR 규제 완화와 또 여기에 조금 더 분위기가 불안해지면 거기서 조금 더 규제 완화를 더 한 가지 더 벌려는 또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흔히 말하는 연착륙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연착륙을 유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연착륙을 유도하게 되면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이 이어지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과 전세 살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역전세난이 다시 전세난으로 또 전환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 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연착륙을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폭락이라고 볼 상황은 안 만들어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답변이 어떻게 되셨나 모르겠네요. 기존주택 지방의 1월 처분 후 내년 2월 서울 경기권으로 주택 매수를 해야 되는데 어느새 전세 매매가 다 오른다는 것만 이슈가 되는데 혹시 지금부터 알아보고 미리 매매해야 될까요? 그때 봐도 될까요? 불안해서 하루하루 힘이 듭니다. 늦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이거는 아무리 뭐 전문가들이라도 100% 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본인들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들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기존주택 1월에 처분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년 2월에 서울 경기권으로 주택을 매수를 해야 하는데 라고 쓰셨거든요. 자, 글쎄요. 왜 내년 2월에 서울 경기권으로 매수를 해야 되냐고 시기를 확정시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주체는 내가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장 흐름입니다. 그 시장 흐름에 내가 타야 되기 때문에 내가 2월이라고 정해놓는 순간 2월에 안 오르면 안 좋은 거고요. 뭐 오르면 좋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때 뭐뭐를 해야 된다. 그게 세금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딱딱 맞추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죽을 때까지 몇 번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딱딱 정해놓는 방식으로 질문을 하시게 되면 이거는 답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 다 먹겠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세금 부분이라면 세금도 비과세고 그것도 딱 사고 난 다음에 오르고 그런 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지금 불안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불안하다고 얘기를 한다면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금 알려고 처음부터 계속해서 공부를 해오시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서울 경기권의 주택을 매수해야 되는데 지금 전세 매매 다 오른다는 것만 이슈가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 알아봐야 되느냐? 그때 가서 해야 되느냐? 그때 가서 해야 된다는 사람들 쳐놓고 투자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냥 지금부터 물론 내가 돈이 없어서 무슨 상황이 안 돼서 지금 살 수 없는 물건이라도 계속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를 가야 되는데 지금 B라는 동네 가서 확인해 보면은 그 B라고 하는 동네의 흐름이 A라고 하는 동네에서 흐름과 동일하게 나타나고요. C, D, F 다 동일한 흐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하시는 거거든요. 미리 매매해야 될까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때 사서 내 마음에 딱 맞는 게 나타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가져야 될 때 자세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 미리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매매를 할 준비를 하는 거다. 내가 A 지역을 사고 싶어도 지금 현재 분위기가 B 지역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더라. B 지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딱 살 그것만 보겠다? 그럼 공부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자, 내년 2월에 그거 사겠다라는 기준이 조금 본인을 애매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오른다 이슈가 되는 것들에 부합해서 자꾸 불안해만 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 가서 시장이 그 동네 아파트 가격이 어디부터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신다면은 그 다음에 보면서 진짜 좋은 매물들이 나타날 겁니다. 부동산 업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분명히 이런 물건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그랬을 때 대응하면서 이것이 상대적으로 싸니까 이럴 때 해야 되겠네 등등 이렇게 되겠죠? 지금은 앉아서 고민하는 시기가 아니라 돌아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팔아야 된다라고 딱딱 맞추시려고 얘기하시는 거 절대 그렇게 하셔서는 원하는 거 성취하기가 어렵다는 거 기억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님인가요? 밑에도 질문이 좀 많아서 지나가려고 했는데 한번 볼게요. 공실 2개 전세 매매 최저가로 내놓았어요. 913 구축인데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동의서 걷고 있고 재건축 동의서 받고 있어요. 별 의미 없죠? 동의서 걷고 있고 동의서 받고 있다. 각종 동의서 받고 있다.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위축됐을 때는 그 동의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안 나가네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택사업 동의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 것 같다? 그거는 상승장에만 관심을 보이지 분위기가 그럴 때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근데 작년 9월부터 공실인 것도 있고 올수리 중인데 안 나가네요. 신용대출 높은 이자 감당 중입니다. 조언 좀 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팔 수 있는 조언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역적으로는요. 흔히 말하는 중심지가 지금 약간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일산 좋긴 하지만 그래도 외곽이죠. 외곽의 움직임은 항상 대전제가 있습니다. 외곽부터 움직이는 경우는 없죠. 중심지부터 움직인다. 그럼 중심지부터 움직이고 난 다음에 중심지가 어느 정도 분위기가 흘러가고 난 다음에 그것들이 다음 단계 하는데 그 동선 안에 이 지금 본인이 말했던 그 지역이 어디가 있느냐? 순차적으로 후반부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무엇을 해도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9월부터 공실이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것들은 흐름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동의서고 뭐고 그런 것들이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을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요. 오히려 그것들을 모르고 그것들을 산 것이 잘못된 부분이 되어 버렸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먼저 들어오는 사람들이 몇 투자자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최저가로 내놓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그분들이 원하는 가격이 아닌 거예요. 그냥 주변에 비해서 최저가 글쎄요. 최저가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본인이 좀 더 냉정하게 내가 최저가라고 판단하고 있을 뿐 투자자들이 입지를 할 만한 가격들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신용대출을 높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왔죠. 첫 번째 잘못은 시장의 흐름이 흘러가는 동선을 무시한 채 내 돈에 맞춰서 투자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냉정하게. 왜? 이것들은 아무리 조언을 드린다고 해서 빨리 파는 방법은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살려고 하는 투자자이든
매수자이들이 실구 수요자들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떨어뜨리지 않고 있다면 근데 내가 손해보기는 싫어서 그렇다? 근데 그거는 내 입장일 뿐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최소한 투자하면서 몇 번은 발생을 한다. 그 과정을 겪으셔야 그 다음 높은 단계의 수준의 투자자가 됩니다. 지금 당장의 조언이 될 수는 없고 이것 자체가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상처일 수는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거는 첫 단추를 잘못 꿰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거라 일단 이거에 대해서 내가 견딜 수 없으면 이거는 조금 더 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 더 최저가로 내놓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부분은 지금 다른 분들의 질문 밑에서 나온 질문과도 항상 유사할 것 같습니다. 밑에 하객 3구형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반값으로 떨어졌고 추가분도 걱정이고 지금 매도하려면 손해라서 걱정이고 라고 얘기를 하셨던 게 바로 그 부분이죠. 지금에 와서 고민했던 부분이 그때는 왜 고민이 안 됐느냐? 그럼 내가 휩쓸렸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안타깝게도 참 이럴 때 제가 제일 난감해요.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뭐 좋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가끔은 이렇게 냉정한 표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하지만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었으니까 이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손해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행동 반경이 좁아든다라는 거 그리고 버틸 수 있다면 그냥 버티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올라갈 때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인천 같은 경우도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 구역 말고 그보다 더 좋은 구역들이 사실 있었을 겁니다. 그 구역도 지금 안 움직이고 있거나 지금 조금 안 좋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객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주안, 그 다음에 남동에 있는 상인천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걔네들도 지금 별로 안 좋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지역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따뜻해져야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건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근데 내가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 손절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죠. 이 부분을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할 수 있는 냉정한 판단하고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만한 전문가들이 과연 있을까? 결국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니까요. 자, 뒤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윌슨키님, 청약이 흥행하면 그 지역 구축으로 매수세가 옮겨갈까요? 자, 인덕원 퍼스비엘 동네에서 일시적 2주택 때문에 2024년 초 안에 매도 계획인데 매수자리 집 보고 가셔서 가격을 후려치려고만 하네요 라고 얘기를 하셨죠. 자, 이게 바로 사람들의 심리를 봐야 되는 것들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매수자들이 집을 보고 가서 가격을 후려치려고 하는 시기가 왜 발생할까요? 지금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 아니라 매수자 우위 시장, 즉 상승장이 아니란 얘기죠. 상승장에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죠.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매도자 우위 시장인 경우만 경험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뭐가 살아나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전반적인 분위기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후려칠 거예요. 그런데 청약이 흥행을 하면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글쎄요, 이게 지금 그 옆에 있는 일반 집인 경우 같으면은 일반 집인 경우 같은 경우는 갭 투자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닌 이상에는 실수요자일 건데 실수요자들이거나 갭 투자자들이거나 모든 분들이 지금 가격을 후려치는 구조일 겁니다. 그리고 청약이 흥액하면이 아니라 흥액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들이 순차적으로 피가 붙고 그래서 그 피를 살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 옆에 있는 구축으로 올라가죠. 구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구축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때 다시 매도자 우위 시장이 발생되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면 가지고 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약간의 뭐 내가 충분히 이득이었어 라고 하게 되면 약간 후려칠 때 약간 그 텐션을 주면서 나도 낮추고 걔네들은 좀 올리고 하는 쪽으로 파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하시려고 하셔서 문제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질문의 핵심인 그거였죠. 청약이 흥행하면 그 지역 구축으로 매수세가 옮겨갈까요? 옮겨가는 과정에 단계가 있는데 청약이 흥행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분양권에 피가 붙어 나오고요. 주변에 공급이 부족하거나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일반 구축들이 움직여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는 대체지를 찾는 사람들에 의해서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A급 구축부터 매수세가 옮겨가면서 매도자 우위 시장이 발생하게 되죠. 근데 당장은 후려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흐름이 바뀔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감하게님, 과거 하락장 이후에 살짝 반등장에서도 재건축 재개발 분양에 사람들이 몰렸었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하락장, 침체장에는 완전히 분위기가 가라앉은 장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분양 시장에 거의 몰리지 않았었어요. 단지
우리들이 선호하고 있는 그리고 먼저 움직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음마와 같은 강남 재건축의 분위기가 가장 먼저 올라갔다가 가라앉고 올라갔다가 가라앉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지 전반적인 재건축 재개발 분양시장의 사람들은 몰리지 않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규제가 이래저래 한 것들이 다 쌓여가면서 정부가 집을 사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완성화가 됐을 때 그때부터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장 때는 그런 부분은 없었다라는 거.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복목님이신가요? 자, 청주 분양권은 어떻게 보시나요? 도심철도로 결정된 것 같아서 투자 가치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전 솔직히 청주 자체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방은 메커니즘이 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질문 속에 좀 제가 의문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도심철도도 결정된 것 같아서 투자 가치. 여러분들이 굉장히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치 투자를 하면서 모멘텀 투자를 기대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 만들어져서 그 입지가 좋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가격이 오르는 거를 가치 투자라고 하죠. 근데 가치 투자의 가장 큰 맹점은 단기간에 돈을 버는 시기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는 빨리 사서 빨리 오기를 원해요. 근데 도심철도라고 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역세권, 교통망 같은 경우거든요. 이런 것들은요. 가치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입지가 좋아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 보유를 해야만 가능한 어떤 구조입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서 요것만 뭐 예를 들어 교통망이 생긴다고 하니까 집값이 오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보게 되면 가치 투자와 그 시기의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쏠림 현상에서 급격히 오르는 그 가격, 모멘텀 투자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들을 섞어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질문도 그건 것 같아요. 가치 투자와 모멘텀 투자를 지금 혼동하고 계신 것 같다. 교통망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요. 시점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조금 길게 보유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질문 속에 청주라고 하는 지역을 얘기했고요. 분양권을 얘기했거든요. 특정 상품이에요. 바꿔 말하면 청주가 오르는 시기, 예를 들어 지방 같은 지방이 오르는 시기, 다 시장의 흐름상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도심철도, 교통망과 같은 학군과 같은 그런 부분은요. 상승장일 때 휘발유가 돼서 같이 올라주긴 하는데요. 분위기가 그렇지 않을 때는 하등의 영향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락장이면 거기에 역세권이 2개가 생겨도 안 오른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 자체가 조금 틀린 질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틀린 질문이 아니라 조금 섞여버렸다. 그래서 저는 지방 같은 경우는요. 그런 거 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기준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거보다 지방 규제 완화책이 나오는 정부 정책부터 봐라. 왜? 지금은 후반부에 너무 서울 수도권이 강해서 올라오고 난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는. 근데 입지가 어떻게 보면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하급지잖아요. 이 하급지가 뒤늦게 올랐는데 그 부분이 지금 서울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기준은 하급지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무슨 분양권이든 무슨 재개발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들이 움직임이 살아나려면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규제 정책이 완화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시기이죠. 정부 규제가 완화가 되고요. 플러스 여기에 그것들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을 만큼의 공급 부족이나 전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상황이 투자자들한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그런 것들이 좋은 거죠. 근데 지금 질문상으로 보게 되면 가치 투자의 개념을 가지고 조금 짧은 투자 쪽으로 보시는 거일 수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질문에 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지방 투자의 경우에는 지방주택 활성화 또는 지방 규제 완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출발선에 나와줘야지 그때부터 봐야 되는 거지 시장의 흐름상 지금은 뭘 봐도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윤나영님 거 한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라 6노차 7호선 예전 근처 34평 거주 중. 자, 교통 좋고 입주가 좋은 신축 루원시티로 갈아타고 싶은데 지금 청라 팔면 안 된다고 해서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같이 오르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내가 신축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냥 신축의 포르말린 냄새가 좋아서인지. 두 번째, 두 아파트가 청라에 있는 아파트와 루원시티의 아파트가 전부 다 구축이 되었을 때
시간이 흘렀죠. 구축이 되었을 때 나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이 청라일지 루원시티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본인의 마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교통 좋고 지금 신축인 루원시티로 갈아타고 싶은데 이건 내 생각이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좋아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지 내 입맛에 맞는 것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들이 아마추어의 가장 기본적인 잘못된 패턴이다. 청라 6년차 살고 보니까 지금 이제부터 막 고치는 게 많이 생기고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교통도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좋고 그러니까 신축인 루원시티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거는 그냥 내 입장이라는 거죠. 투자자인 제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내가 신축하고 싶은 거 아닐까? 나를 객관으로 놓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금 좀 전에 얘기했었죠. 나중에 청라와 루원이 전부 다 구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디를 더 선호할게? 인프라가 더 좋은 곳이 어디일까? 그렇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정해지겠죠? 거기에 있는 게 더 낫겠죠. 세 번째, 과연 청라와 루원시티가 구축이 될 동안에 그 주변에 무언가 새로운 게 안 생길까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또 더 좋은 곳으로 올라가셔야 되겠죠? 상급지로? 근데 지금 질문을 보게 되면은 조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첫 번째, 지금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주변이니까 같이 오를까요? 네, 맞는 얘기예요. 왜? 갯벌리기 갯매우기를 제가 만들고 그 용어를 만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뭐 루원이 오르게 되면 청라도 오르고 청라도 오르면 루원이 오르는 방식은 맞는 거죠. 아마 본인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거를 갖다가 질문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그것을 들어가도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조금은 들어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목적이 내가 신축에 살고 싶으냐 아니면 나 돈 벌고 싶으냐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돈 벌고 싶으면 신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중요한 거는 입지. 중요한 거는 싸게 사느냐. 루원시티를 하려고 했다면 청라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루원시티 작년 말에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았죠. 입주할 때? 그러니까 입주 전후로 했을 때 그때 잡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어디가 좋냐 나쁘냐 오를까요 뭐 이게 아니다. 장기적인 입지 그다음에 내 자신의 관심도를 객관화시키는 것 그리고 이것 말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대안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1시간 정도 제가 또 이렇게 떠들었네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